교재에 처음에 보시면은 머릿말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안내라고 되어 있죠. 자, 뭐 잘 아실 거고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넘기시면은 출제 경량 빈도표 수험 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찾았습니까? 자, 거기에 펴세요. 자, 그게 출제 경량 빈도표에 공법에서 시험 출제 문항수가 나옵니다. 그 총설이라고 된 부분은 옛날 시험에만 나왔지 지금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12문제씩 나옵니다. 12문제씩. 그 다음 개발지역 및 지정 및 관리하는 특별조치법은 옛날 시험에 들어갔지만 18회 이후부터는 시험 범위에 빠졌습니다. 그 다음 도시개발법에서 6문제씩 나오고 도시 및 주환경 정비법에서 6문제씩 나옵니다. 건축법에서는 7문제씩 나오죠. 자, 주택법에서는 7문제씩 나오고 산림법이나 산지관리법은 시험 범위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농지법에서 2문제 나옵니다. 6개 법, 6개 규칙에서 총 18가지 법규에서 여러분 시험에 40문항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18가지 법규. 자, 여기에서 시험에 출제가 돼요. 18가지 법규라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그 시행령,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해서 6개 법, 6개 령, 6개 규칙해서 총 18가지 법규입니다. 여기 시험에 출제되는데 페이지 수는 3000페이지쯤 됩니다. 이런 가지고 있는 교재는 몇 페이지? 600페이지쯤 되죠. 예. 나머지 2400페이지는 교재 속에 안 돼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과목은 다른 과목과 다르게 자, 교재에서 자, 노는 부분도 있고 교재에 없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시험에 나옵니다. 교재에서 없는 부분이 시험에 나올 때는 한 10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10문제. 예. 이는 못 맞추죠. 예. 그리고 교재에 있는 부분이 나올 때 한 30문제가 여기서 나오는데 자, 그 중에 자, 20문제는 여러분이 풀 수 있습니다. 나머지 10문제 있죠. 상당히 지엽적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풀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교재 없는 거 10문제, 교재 있다 하더라도 지엽적인 부분에서 10문제, 이 20문제는 못 풉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 과목은 여러분이 풀 수 있는 20문제만 푸시면 합격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이 20문제, 손 못 대는 20문제 있죠? 이거는 푼다고 뭐 읽어본다 해가 답이 없어요. 예. 그냥 20문제 정도 내가 딱 풀었다 싶으면 이 푸는 것 중에 정답이 1, 2, 3, 4, 5가 있다. 그러니까 20개 중에 자, 4번이 딱 한 번 나왔다. 그럼 나머지 20개 못 푼 문제는 전부 몇 번? 이렇게 해서 30분 만에 시험을 끝내야 돼요. 나는 50분 걸렸다. 그럼 떨어집니다. 왜 50분 걸렸어요? 쓸데없이 이거 보고 있었다. 이 본다고 알아집니까? 절대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 자, 제가 웬만하면 저도 20몇 년 강의하면서 이거 그냥 번호 잡혀놓고 하나 쭉 밀으라 하는 이유가 이때까지 그렇게 해야 합격이 잘 됐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거 뭐 본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괜히
자, 그냥 4번 해서 쭉 나무 20개를 4번 밀어보고 딱 덮으면 딱 시험이 30분 만에 끝나죠. 이렇게 끝나는 게 제일 속 편한데 괜히 또 읽어봐. 욕심 때문에. 읽어보면 머릿속에 뭐랍니까? 야, 이거 4번 아니다. 바꿔라. 그걸 머릿속에 꼭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꾸죠. 바꾼 거 하나도 맞다 안 맞다? 다 틀려요.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 눈 찔끔 감고 그냥 4번 쭉 밀고 딱 30분 만에 딱 듣고 그냥 중개사법인 한 번 더 쳐다보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다 이 말이에요. 괜히 뭐 이거 본다고 해가지고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5, 6월 달에 기출문제 풀이도 같이 하죠. 자, 그래서 기출문제 이런 책이 없는 거, 이 지엽정리 놓은 거 보시면 아, 이거 내 손 못 댄다, 내 못 푼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괜히 읽어봐야 그냥 4번 쪽 미는 것이 합격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데 괜히 읽어가지고 결국은 다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냥 내 20개 막 실수 없이 풀고 4번 하나 제일 작게 놨더라. 그러면 20개 4번 딱 찍고 딱 덮으면 몇 점 오느냐? 67.5가 옵니다. 정확하게. 그럼 합격했네. 이렇게 합격해야지. 이거 뭐 쳐다본다고 답이 있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쉽게 합격하세요. 어렵게 합격하려 하지 말고. 자, 그래서 20개 이상을 내가 풀 수 있도록만 하시면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자 6월달까지는 많이 이 과목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이해를 많이 해야 돼요. 이해를. 그러나서 자 6월 말이나 7월 초쯤 되면 70페이지를 정리해 주죠. 그러니까 이거 딱 정리해 주면 그때까지 시험 칠 때까지는 뭐만 본다? 이것만 보세요. 그냥 이것저것 보지 말고. 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시험도 어떻게 놓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수준도 어느 상태인지도 모르고 욕심만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딱 하는 행동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것저것 많이 봐요. 동료 사람도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이 책 봤다, 저 책 봤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될 택이 있나 이 말이에요. 될 택 없습니다. 그냥 딱 정리해주면 이것만 줄창 읽으세요. 그냥 외우지 말고 계속 읽으세요. 자, 그럼 7월, 8월, 9월, 10월 넉 달 동안에 그냥 이것만 열심히 보면은 자, 이 공법에 도의 경지에 오릅니다. 작년 시험에 70페이지에서 몇 점이 나왔느냐? 75점이 나왔어요. 이것만 보면 75점 받아요. 그럼 이것만 열심히 보면은 75점은 딱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안 틀리고. 그럼 나머지 자기가 푼 거 모르는 거는 1, 2, 3, 4 중에 제일 작게 놓은 거 있죠. 하나 쭉 밀으면 이 사람은 몇 점 받을까? 90점 맞아. 90점. 90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냥 적게 공부하고 효율적으로 공부 딱 해서 간단하게 합격하는 게 좋지. 이것저것 많이 봐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학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6월달까지 수업을 열심히 듣고 이해 많이 하시고 정리해주면 이거 가지고 계속 보세요. 수업 시간에도 계속 돌려주죠. 예. 계속 문제 한 번 풀면 한 문제 풀었다. 그러면은 자 자료에 몇 페이지 패라 해서 계속 하기 시킵니다. 예. 넉 달 동안 하기 시켜요. 수업 시간에. 그럼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10번 읽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서 빨리 합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영부영해가 될 일이 아니죠. 지금 상대평가 제도라는 것은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하기로 하고, 자, 대신에 시험의 난이도를 가지고 합격자를 조정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험을 어렵게 내겠다 이 뜻이에요. 자, 작년에 33회 때 합격자가 27,000명입니다. 작년 34회 합격자 몇 명? 27,000명. 15,000명. 12,000명이 줄 붙죠.
그것도 복수능자 4개 인정해주고 15,000명이에요. 그럼 올해 35회는 몇 명? 10,000명 정도로 합격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집니다, 갈수록. 그래서 몇 년 뒤에는 정말로 따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열심히 해서 따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다른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뭐 어느 과목이든 간에 하나를 열심히 보세요. 하나를. 예. 이것저것 많이 보는 게 아니고 그래야 빨리 합격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넘어가서 자,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 자, 교재 18쪽에 펴 두시고 자, 봅시다. 자, 이제 먼저 아셔야 될 것이 부동산 공법이란 말부터 알아야 되죠. 예. 자, 부동산이다라는 것은 토지나 건축물을 우리가 부동산이다 이렇게 합니다. 공법이다라는 것은 이 법을 주체를 가지고 자, 둘로 나눠집니다. 자, 사법, 공법 이렇게 나눠지는데 사법은 주체가 개인이에요. 자, 개인 대 개인 간의 대등한 법률 관계를 자, 다룬 법을 사법이라 합니다. 법을 크게 둘로 나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사법의 주체는 개인입니다. 예. 개인 대 개인 간의 법률 관계 다른 법들을 전부 다 사법이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1차 과목에 민법 배우죠. 민법이 대표적인 사법이다. 채권자, 채무자 간에 자, 채무에 관한 법률 관계를 다룬 법, 민법. 임대인, 임차인 간에 임대차에 관한 것을 다룬 법도 민법. 이와 같이 민법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공법은 자, 주체가 개인이 아니고 국가기관, 부동산 공법에서는 행정기관이 자, 공법의 주체입니다. 행정기관 대 국민 간의 자, 대등한 법률 관계가 아니고 수직적인 법률 관계를 다룬 법을 뭐라 부른다? 공법이라 합니다. 공법의 주체는 행정기관이에요. 행정기관은 크게 둘로 나누죠.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죠. 자, 국가라는 것은 대통령, 자, 그 다음에 국무총리, 자, 그 다음에 각 부의 장관, 이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뭐라 부른다? 국가라고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는 둘로 나누죠.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나눠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울산은 뭐라 부릅니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자,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가 세 가지죠, 이제. 제주, 강원, 전북 특별자치도랍니다. 그 다음에 자, 경상남도, 뭐, 전라남도는 이걸 광역지방자치단체라고 하고, 줄여서 시도라 하죠. 교장을 시도지사라고 합니다. 자, 기초지자체에는 특별시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가 있어요. 광역시 밑에는 구도 있고, 군도 있고. 그래서 울산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남부, 중구, 북구, 동구, 그 다음에 울주, 군이 들어가죠. 특별자치시는 아직은 작기 때문에 안 두고 있고, 자, 특별자치도 밑에는 행정시군을 둡니다. 도 밑에는 시와 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도는. 자,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에는 또 둘로 나눕니다. 대도시와 일반시. 대도시는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 하죠. 그래서 뭐 창원시나 뭐 양김해시 같은 경우는 대도시입니다. 50만이 안 되면 일반시예요. 자, 그래서 이 기초자치는 줄여서 시군구라고 합니다. 시군구. 자, 여기에 있는 이런 행정기관이 공법이 뭐다? 주체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비롯해서 시장구청장까지가 우리 공법의 주체가 되고, 주체가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 복잡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행정기관 대 국민 간의 수직적인 법률 관계를 다뤘다. 수직적이다는 것은 규제 관계를 다뤘다. 이 뜻이죠. 규제 관계는. 자, 그래서 국가간의 행정기관이 국민 간의 각종 규제에 관한 법을 공법이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 공법 중에 특히 부동산에 관한 것을 규제를 하는 법을 부동산 공법이라 하는데, 부동산 공법은 정의를 내려보면 이렇습니다. 자, 행정기관 국가나 지자체 같은 이런 행정기관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건축물 등을 이용을 규제하는 법을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때 토지를 이용한다는 것은 개발시켜 이용할 수도 있죠. 또 보존시켜 이용할 수도 있죠. 자, 이와 같이 부동산 공법은 행정기관인 국가 자체가 정부에 있는 부동산, 토지나 건축물을 개발시켜 이용하도록, 보존시켜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배우는 법이 부동산 공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법에서 저거 배웁니다. 행정기관이 정부에 있는 토지 등을 개발시켜 이용을 어떻게 규제할 건지, 보존시켜서 이용하도록 어떻게 규제할 건지를 배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그럼 행정기관이 국민들에게 토지를 개발시켜 보존시켜 이용하도록 규제를 해야 돼요. 자, 여기에 여기에는 개발하세요. 여기에는 보존하세요라고 규제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거냐 이 말이에요. 독재주의 국가에 같으면은 독재자가 국민에게 명령을 하겠죠. 얘는 개발해라, 얘는 보존해라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나라 같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주인, 이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죠. 그래서 대통령을 비롯한 이런 권력자들이 국민의 노복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함부로 명령을 못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여기는 개발하도록, 여기는 보존하도록, 이용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걸 토지 이용 규제의 기본 제도로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두 가지를 도입하는데, 첫째가 토지 이용 계획제도. 토지를 개발시켜 보존시켜 이용하도록 계획을 행정기관이 만들어서 이 계획을 여기에 제시해 줌으로써 국민들이 이 계획을 보고 저기에 개발하도록 보존하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토지용 계획제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입한 것이 토지 용도 제도죠. 정부에 있는 토지에 전부 다 뭘 정한다? 용도를 정해서 용도에 맞도록 건축하도록 함으로써 이 좁은 국토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도를 우리가 도입을 했다. 언제부터 도입했느냐? 1969년도 60년대 말부터 도입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용계획제도와 토지용도제도를 도입해서 전국에 이 계획과 용도에 맞는 건축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럼 토지용계획제도는 또 둘로 나누죠. 하나는 방향 제시계획,
자, 또 하나는 자, 실행 계획. 자, 방향 제시 계획은 행정기관이 이 계획을 만들어서 저기는 개발하자, 보존하자라고 방향을 딱 정해주는 계획이고, 이 방향 제시 계획에서 제시한 대로 그대로 실행하는 계획이 실행 계획이에요. 이 방향 제시 계획에는 크게 세 가지를 배워야 돼요. 첫째, 국가 계획. 자, 국가 계획은 국토 전반에 미치는 방향 제시 계획을 국가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광역 도시 계획. 자, 광역 도시 계획은 여러 지역을 묶어서 개발 등을 할 때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이 광역 도시 계획이고, 도시군 기본 계획. 자, 도시군 기본 계획은 자, 단일 행정구역에서 자, 개발이나 보존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 계획입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 안에 여기는 개발이 돼 있죠. 상업지역으로. 여기 살고 있는 주거지역은 주택으로 개발돼 있고, 저 산에는 보존대가 있죠. 자, 그걸 그렇게 하라고 제시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기본 계획이에요. 자, 그래서 울산광역시 같이 다른 행정구역 안에서는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을 통해서 방향을 정해줍니다. 자, 그럼 울산광역시와 양산시와 부산시를 엮어서 크게 개발한다. 그럼 세 개 지역이 들어가죠. 이럴 때는 뭐 광역도시계획. 국토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방향 제시계획을 뭐 국가계획. 이걸 통해서 제시합니다. 그럼 이렇게 세 가지를 방향 제시계획을 통해 제시하면 여기에 맞게끔 실행해야 되죠. 실행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고, 자, 그리고 실행계획이 하나 더 새로 생겼어요. 예, 이제 조금 여기서부터 새로운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책에는 언제든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시행될 새 계획이에요. 시행은 8월 달 시행인데 여름 시험범위 들어가죠. 미리 알고 오셔야 된다. 예. 그때 8월 달 돼 가서 배워봐야 시간이 늦어요. 예. 자, 그래서 새로운 실행 계획이 하나 더 만들어졌는데, 공간 재구조화 계획입니다. 자, 공간을 재구조화 시키겠다 이 뜻이. 재구조화해서 하는 계획이에요. 이게 무슨 계획이냐?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제도가 없었을 때는 이 계획제도에서 제시한 대로 용도제도, 자, 특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는 세 가지 용도제도가 있죠. 이 세 가지의 용도제도를 정해서 그게 맞게끔 건축하도록 했는데, 자, 이제는 용도지역, 특히 용도지역 같은 경우 주거지역에서는 주택만 넣어야 되죠. 상업지역은 상가만 넣고, 공업지역은 공장만 넣어야 되죠. 자, 이제 그렇게 해결화된 그런 개발이 이제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제는 도시가 첨단화되고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이 바뀌고 사회가 너무 발전하기 때문에 주거지역에서는 주택만 개발하고 상업지역은 상가만 개발하는 이런 한계적인 개발을 이제는 거부하고, 이제는 그런 걸 다 융복합시켜서 개발하도록 바뀝니다.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통해서 자, 완화되는 용도구역의 개발, 자, 관리를 위해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뭐라 부른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 이 계획을 통해서 이제는 주거지역이라도 뭐가 들어갔냐? 주택만 넣는 게 아니고 상가와 자, 공장이 같이 들어와요, 주거지역 안에. 예. 자, 그래서 이제는 주거 상황 공업이라는 것을 획일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같이 복합적으로 개발하도록 자, 도입을 합니다. 예. 그게 이제 공간 재구조화 계획입니다. 이걸 그런 완화되는 용도구역,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이건데, 이 완화되는 용도구역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여기에 도입됐어요. 첫째, 도시 혁신구역이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자, 도시 혁신구역은 도시 공간을 획일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이제 지향하고 혁신적이고 차기적인 도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틀을 다 깨버려요. 깨버리고, 자, 여기에 창의적이고 융복합형으로 여러 가지를 결합시키는 형태로 개발할 수 있는 곳이 도시 혁신구역입니다. 이걸 도입했고, 그 다음에 복합 용도구역. 자, 복합 용도구역은 오래된 주거적이나 오래된 상업지나 공업적 있죠. 자, 거기에 이제는 주거와 상업, 공업이 결합된 형태의 건물들이 들어갑니다. 네. 자, 거기 복합 용도구역.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자, 입체, 복합구역. 다 뭐로 끝났어요? 자, 이 구역 끝났죠? 다 별도 기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공객시설 입체복합구역이라는 것은 도시공객시설 주변에 예를 들어서 터미널, 자, 항만 이런 곳 있지. 다 도시공객시설이죠. 기반시설 중에 큰 시설. 자, 그런 시설을 주위에 복합개발을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뭐다? 도시공객시설 입체복합구역이에요. 그래서 복합용도구역 같은 경우는 주로 주거적이나 오래된 주거적이나 상업지나 공업지역에, 이거는 도시공객시설, 큰 항만이나 터미널 같은 도시공객시설의 복합개발에 의해서, 자, 이 첫 번째 것은 그 도시 내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것이 뭐다? 도시혁신구역. 이 세 가지 제도가 올 8월 달에 시행하고, 이 세 가지를 자, 개발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 공간제 구조화 계획을 통해서 개발 관리하도록 그렇게 새로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제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주거지역에서는 주택 중심으로 개발했죠. 상업지역은 상업 중심으로, 공업 중심으로 개발한 것을 이제는 다 없애버리고, 자, 한마디로 복합형 개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예요. 그래서 이 셋 다 뭡니까? 융복합형이에요. 융합과 복합시킨 형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시행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주거지역 안에서도, 자,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나 공장을 같이 봅니다. 이제는 공장도 옛날처럼 매연이 나는 공장입니까? 전부 다 첨단 산업단지죠. 그런 형태가 주거지역 안에도 같이 들어와 버려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기존의 틀을 다 이제 깨고 새로운 형태로 융복합형으로 도시 발전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개정됐는데 뭐 일일이 다 그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새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원고는 다 만들어 놨고 인쇄 직전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뭐 인쇄가 돼가 놓으면은 뭐 이런 거 보겠죠.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거기에 내려가서 자, 18쪽에 보시면은, 자, 재정 목적은 뭐 이런 보시면 되고, 2절에 국토용 및 관리 기본 원칙이라 되어 있죠. 그럼 버리세요. 자, 용어 정의에 가서 1번에 광역도시계획이라 되어 있죠. 그 뒤에서 배울 겁니다. 2번에 도시군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특별시, 광역시, 조치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거기 줄치고. 자, 우리나라는 단일한 행정구역 종류가 6가지예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자, 여기에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다 이 뜻입니다.
자, 가로대 넘으시고 관할구에 대해서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줄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도시군계획. 자, 여기 보시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방향지시계획이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실행계획이에요. 자, 이 두 가지 계획을 합쳐서 도시군계획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공간제 구조화 계획과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여기에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공간제 구조화 계획을 통해서 실행시킬 필요가 있죠. 그럼 여기서 방향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에도 새로운 내용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도시혁신구역이나 그 도시의 복합용도구역이나 도시군계획 입체 복합구역 같은 것이 지정이 필요하죠.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이 세 가지를 지정 변경합니다. 그럼 이거 지정할 때는 무슨 계획으로 한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그럼 이게 지정이 됐어요. 자, 그 안에 자 소위 말해서 이 세 가지를 개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때 수립하는 실행계획이 뭐다? 공간재 구조화 계획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 관리하는지를 실행시킵니다. 이 두 가지가 이런 관계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거기 어느 지역에 자 도시 내에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하면은 먼저 공간재 구조화 계획 있죠. 이걸 먼저 만들어서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행시켜서 여기에는 이 도시의 이 부분은 도시혁신구역으로 하자. 자, 여기에는 공간재 구조화 계획을 수립해 보니까 복합용도구역 하는 것이 좋겠다. 자, 이 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실행시키면 거기에 맞는 이런 세 가지 용도구역 있죠. 그걸 또 지정은 또 무슨 뭘 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이 세 가지 지정 변경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하고, 자, 여기에 대한 개발 관리는 무슨 계획으로 한다? 공간재 구조화 계획으로 합니다. 자, 그렇게 아셔야 돼요. 자, 3번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는 법이 조금 수정이 됐어요.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의 관할구역에란 말 찾습니까? 관할구역에 요 사이에 자, 및 생활권이라는 것이 추가되었어요. 및 생활권. 이제 관할구역 및 생활권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넣습니까? 내용은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4번에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되어 있죠. 이것도 뒤에서 배우는데, 자, 박스에 도시군 관리 종류가 자 거기에 6가지 소개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거기에 6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주제 최소구역 계획이라 되어 있죠. 그거는 삭제. 8월 달부터 삭제됩니다. 그런데 전에 수업할 때부터 이 제도 이거 글 묻다 그랬죠. 예. 삭제했습니까? 자, 거기 삭제되고 세 가지가 추가돼요. 예. 자, 거기 그 밑에 씁니다. 자, 6번 자리에는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자, 변경에 관한 계획. 그러니까 도시혁신계획. 이게, 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의 6번째로 들어가고. 그 다음 7번째.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복합용도계획. 자, 이게 7번째 결정사항으로 들어갔고. 자, 8번째. 도시공객시설 입체 복합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이라고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정사항이 총 몇 가지다? 8가지.
그러니까 이 새로 요번 도입되는 거 있죠. 시험에 뭐 꼭 낸다고 봐야 돼요. 올 시험. 자, 여섯 번째가 도시혁신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계획. 7번은 복합용도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복합용도계획. 8번이 도시공객 시설 입체 복합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자, 이렇게 8가지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사항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도시군관 결정사항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도시 핵심구역이나 복합용도구역이나 도시공객시설 입체 복합구역 같은 거 지정변경할 때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 자, 그리고 이런 것을 그 도시에 지정해서 개발 관리를 해야 되죠. 그때는 무슨 계획으로? 공간재 구조화 계획으로 한다 이 뜻이에요. 예.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올해 뭐 첫 문제, 한 문제는 여기에 또 올 건데, 한 문제는 이제 딱 제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중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 아닌 것을 찾아라. 이런 오겠죠. 그럼 답은 뭐냐? 입체, 그게 답이 됩니다. 그거 반드시 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한 두 개 내겠죠. 예.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아니죠, 이제. 그건 낸다. 예. 기본적으로, 자, 그걸 한 문제 놓을 거예요. 자, 그렇게 다 썼어요. 5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삭제. 자, 없어지니까 볼 필요가 없다. 자, 6번에 지구단위계획이나 7번 성장관리계획이나 8번 기반시설, 9번 도시공객시설, 그 다음 페이지 10번 광역시설, 11번 공동구, 12번 도시공객시설 사업은 다 뒤에 놓으니까 뒤에 공부하면 되고, 13번에 도시공객 사업으로 갑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시행한 다음 강목의 사업에 대해서 1, 2, 3 갈로 묶어 보시면 되는데 1번 도시공객 시설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큰 기반시설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2번 도시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이는 신개발에 관한 사업이죠. 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이는 재개발에 관한 사업이에요. 이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무슨 사업이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합니다. 14번에 도시공객 사업의 시행자나 시범 공공시설은 보실 거 없고, 자, 넘어가서 16번에 국가계획이라 되어 있죠. 자,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이 거기에 밑줄 치시고, 자, 중앙행정기관이, 자, 옆에 쓰면 되죠. 장관을 말합니다. 장관.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국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에 줄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무슨 계획이다? 국가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국가계획이다라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이 자,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자, 중앙행정기관이라는 것은 장관을 말하죠. 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이 다 국가계획은 아니에요. 이 장관이 수립한 이 계획 속에 도시군 기본계획, 자, 의 내용이 들어간다든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 8가지로 이제 늘었죠.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포함이 되면은 이 계획을 끌어올려서 무슨 계획으로? 국가계획으로 보자. 그러면 이 계획은 최우선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계획으로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에 다 수립하는 계획이죠.
우리나라에 단일 행정구역이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 행정구역에는 기본적으로 도시군기본계나 도시군관리 다 수립해야 돼요. 그러면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이 들어갔다, 도시군관 결정사항이 들어갔다는 것은 결국은 이 6가지는 결국 전국토를 의미하죠. 전국토에 뭘 준다는 뜻이에요? 영향을 주는 내용이 이 계획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계획을 끌어올려서 무슨 계획으로? 국가계획으로 해서 최우선 시행하자. 그 뜻입니다. 이걸 도입한 사람은 누구냐? 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걸 도입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자,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자, 뭡니까? 이 사람 왜 대통령 당선됐을까요? 2가지 이유 때문에, 2가지 이유. 자, 뭐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정몽준이 그 현대 그 하고 연합했다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깨져붙죠. 동정표도 좀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이 결정적인 것이 이 사람이 공약이 첫 번째가 수도를 바꾸겠다 이야기했어요. 수도. 서울이죠. 서울이란 수도 기능을 다른 데로 바꾸겠다 했어요. 그래서 서울 외 지역에서는 이 사람에게 표를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당선됩니다. 자, 그래서 막상 이제 서울을 바꾸려고, 수도를 바꾸려고 하니까 서울 시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자, 그래서 반대에 부딪힙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행정부를 자, 이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그래서 자, 만들어지는 도시가 무슨 시다? 세종시예요. 그럼 이 세종시 건설을 위한 자, 계획이 그때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인 수립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계획이라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일종의 이게 무슨 계획이냐? 광역도시계획 형태예요. 자, 세종시가 들어서는 곳은 공주시 일부, 영기군 일부, 청원군 일부 3개의 행정이 걸쳤죠. 그래서 일종의 강력도시계획 형태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계획을 그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이 발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임기 끝날 무렵 되니까 자, 다음의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거 바꿀 것 같아. 강력도시계획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대통령이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쉽게 바꿀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계획에는 세종시의 도시군기본계획 내용도 들어가 있고 도시군관 결정사항도 들어가니까 자,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계획이 무슨 계획이 됐다? 국가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계획을 변경하려면은 자,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 과반수 동의받아야 이걸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바꿔놓고 그만두죠. 자, 그 다음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섭니다. 아니다 다를까. 자, 이명박 대통령이 왜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까? 결정적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 공약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계획, 즉 세종시 건설계획을 없애겠다 했죠. 그러니까 서울 경기 지역에서 몰표가 나옵니다. 그렇게 당선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없애기 위해서 대통령을 취임하자, 자, 국회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죠. 왜? 국가계획 돼 있으니까. 그래서 국회 과반수 동의받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의 대표가 누굽니까? 박근혜죠. 박근혜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이 계획을 없애야 되니까 과반수 동의받을 수 있도록 자,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협력을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박근혜가 예 합니까? 노 합니까? 예, 거부해버립니다. 예. 원한 대로 가야지 쓸데없이 손들지 말아요. 대통령한테 한마디씩 쏘아붙여버려요. 예. 자, 그렇게 하는 바람에 세종시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세종시가 누가 만들었어요? 아니죠. 박근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셔야죠. 노무현 대통령은 제시만 했지
실질적으로 만든 사람 누구예요? 박근혜. 그래서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다음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충청도 이때에서 몰표를 보는 거예요. 세종시 행정수도를 만들어 줬으니까 충청도에서 포가 다 나오죠. 그렇게 해서 당선된 거예요. 정치라는 게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국가개혁이라는 것은 이런 정치적인 뒷배경 하에서 만들어진 제도고, 뭐 여러분은 뭐 제가 재미삼아 이렇게 설명드린 거고, 여러분은 자 그냥 국가개혁 놓으면 어떻게 시행한다? 최우선 시행한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17번 용도지역, 18번 용도지구 다 뒤에서 배웁니다. 자 19번 용도구역 뜻이 또 조금 또 변화가 옵니다. 왜? 여기 보세요. 이 세 가지 용도구역이 새로 생겼죠. 이 세 가지 용도구역에 근거가 되는 말이 또 들어가야 돼요. 자 거기 보시면은 토지용,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주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히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역 물산 확산 방지, 계획적 단기적 토지용의 도모라는 말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자 하살표하고 그 이렇게 해서 자 그 밑에 써놓습니다. 자 거기에 들어갈 말은 혁신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활용의 촉진. 자 혁신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활용의 촉진이라는 말이 여기에 추가로 들어갑니다. 혁신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활용의 촉진. 그러면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공개시설 입체 복합구역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혁신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활용하는 곳이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혁신적이다는 것은 벌써 기존 틀을 다 깨겠다는 거죠. 깨는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복합시켜서 토지 활용을 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또 줄이면 이걸 뭐라 부른다? 융복합형 개발이다.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20번, 21번, 22번 다 뒤에서 배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과의 관계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글로 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에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국가계획으로 방향을 정해줄 수도 있고, 광역도시계획으로 방향을 정해줄 수 있고, 도시군계획으로 방향을 정해줄 수도 있고, 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방향을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계획들이 다 제각각일 건데, 그러면 이 개발에 혼선이 생겨요. 위계 질서를 정하자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계획들이 있을 때 만일 이 개발에 대한 국가 계획이 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시행해야 된다? 최우선으로 시행해야 돼요. 국가 계획이 없고 광역도시계획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 그 다음으로 시행해야 된다. 우선 계획입니다. 자, 그럼 국가 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이 없었을 때는 가장 기본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계획이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들은 다 도시군 계획, 이 기본 계획이 있죠. 여기에 적합하여야 됩니다. 이와 같이 계획의 위계 질서가 적입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은 무슨 계획? 최우선. 광역은 우선 계획. 도시군 계획이 가장 기본적 계획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1번에 도시군 계획의 법적 지위라고 되어 있죠.
도시군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종, 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의 뭐가 된다? 기본이란 말에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 부분별 계획 수립,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가 관할구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에 관한 다음 줄치입니다. 부분별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부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이 안에 도시군 기본계획도 들어가죠. 거기에 부합시켜라. 자, 그 다음에 3번에 줄치입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국가계획의 내용을 우선합니다. 자, 그렇게 줄쳤어요. 그래서 국가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최우선 계획이에요. 잠시 25페이지 보시고. 자, 25페이지에 3번에 강력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과의 관계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강력도시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줄치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시켜야 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강력도시의 내용과 다를 때는 뭘 우선합니까? 강력도시에 우선합니다. 그래서 강력도시계획이 우선계획이고 도시군 계획이 기본계획이다. 그 뜻이에요. 다시 앞 페이지에 가서 4번에 도시군 계획 등의 명칭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는 자 버리세요. 자, 이제 넘어가서 자 2장에 광역도시계획을 합니다. 저기서는 이제 광역도시를 어떤 경우에 수립하고 하는지 어떻게 수립하는지를 배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거기에 의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현대 도시의 특징은 교통수단 발달 등등 쭉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시고 자, 실질적인 뜻은 그 다음 페이지 둘째 줄에 끝에 가시면은 줄칩니다.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광역도시를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있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이다 이 뜻이. 그게 뜻이. 자, 법적 성격.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일반인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줄치입니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입니다. 일반 국민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굳이 행정쟁송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쟁송이라는 것은 행정쟁송이라는 것은 권리구제 방법이죠. 권리구제 방법. 자, 그래서 일반인에게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니까 권리구제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광역도시계획 뜻은 자, 지정이 된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 발전에 관한 자,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합니다. 첫째, 이 계획은 방향제시계획이죠. 방향제시계획. 자, 어디에 대한 방향제시계획이냐? 광역계획권에 대한 방향제시계획입니다. 그 광역계획권이라는 것은 자, 2개 이상의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즉
두 개 이상의 단일한 행정구역에 자 걸쳐서 광역시설 같은 것을 설치 등을 목적으로 지정한 권력을 뭐라 부른다? 광역계획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개 이상 행정구역에 걸쳐서 광역시설, 자 고속도로, 두 개 이상 행정 걸쳐 들어가죠. 철도, 항만, 공항. 자 이와 같은 광역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은 두 개 이상 행정에 걸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 시설이 들어가는 두 개 이상 행정구역에 걸쳐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여기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을 뭐라 부른다? 광역도시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자, 지정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광역계획권일 지정이 있으면 반드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없죠? 그러면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수립하지 않는다? 수립 안 합니다. 광역계획권 지정 있을 때만 수립해라 그 뜻이. 지정 없으면 수립 아예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법적 성격, 이 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이죠. 자, 그래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준다, 주지 않는다? 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행정정송 같은 거 재개할 필요가 없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광역도시계획은 자, 주로 어떨 때 수립하느냐? 이거, 여기 핵심이 있죠. 무슨 시설? 예, 광역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이걸 통해서 최근에 개발된 곳이 자 인천 국제공항이다 이 뜻이. 자 여기에 자 서해안이고 여기 인천광역시가 있고 자 여기에 서울특별시가 있고 자 이 주변은 경기도 지역이죠. 그래서 도는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죠. 네, 이래 되어 있어요. 자, 인천광역시 앞에 영종도란 이 섬에 여기에 공항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공항만 넣으면 안 되죠. 인천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고속도로, 서울특별시에 접근할 수 있는 고속도로, 경기 이남 지역에서, 경기 이북 지역에서 들어올 수 있는 고속도로 들어가야 되고, 또 KTX가 들어와야 되죠. 그리고 이 주변 지역에 각종 물류단지,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합니다. 자, 개발 권역을 보니까 이만큼 개발되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시나 군적이 들어가죠. 자, 이와 같이 여러 행정구에 걸쳐서 개발되죠. 그럼 이런 이 개발 범위에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주고 여기 어떻게 개발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각종 고속도로, 철도 전부 다 이 계획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우리 지역에 부산에 그 가덕도에 공항 들어오죠? 그 공항 들어오면 이 계획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쓰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이다. 자,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 여러분 책에 그 밑에 2절에 광역도시계획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는 보실 거 없습니다. 버리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3절에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다시피 광역도시를 수립하려면 반드시 뭐가 지정이 있어야 됩니까? 광역계획권 지정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이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권 지정 없으면 수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광역계획권 지정은 어떻게 하는지는 잠시 쉬었다 합시다. 요런 그대로 두세요. 여기까지는 요쪽만 지우세요. 요쪽만.